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탈피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탈피 부분은 이제 12.1.6장이고요. 그래서 네. 자, 우선 이제 엔탈피가 뭐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엔탈피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자,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의 개의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수행을 할 때, 어떤 리액션이 일어날 때,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 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리액션,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일정 부피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일정 압력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피 조건일 때에는 일정 부피가 이제 일정하다면은 이 안에 압력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일정 압력 조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쉬운 이그젬플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피스톤을 생각하시면 돼요. 피스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체가 있고요. 가스가 있고 이제 얘를 이제 가열을 하거나 뭐 냉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압력, 밖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일정한 겁니다. 일정하니까 압력은 일정한데 그러면 이 기체가 이제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이 피스톤이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겠죠. 자,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실제 실험을 하는 조건은 사실 이제 일정 압력 조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1기압이라는 대기압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 모습이 지금 이제 비디오로 보이잖아? 아, 지금 안 보이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비커에서 실험을 한다고 쳐봐요.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할 때 비커가 보통 이제 위에가 열려 있죠, 그죠? 위에가 열려 있고 뭔가 이렇게 붓거나 뭐 따라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이런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기 압력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피 하에서 실험을 한다는 거는 딱 이렇게 이제 밀폐된 어떤 상자에서 실험을 한다는 건데 밀폐된 상자라면은 이제 내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거나 할 때 이런 제약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래서 일정 압력 하에서 대기가 여기 이제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럴 때 시스템이 소유한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엔탈피라는 개념이 보통 얘기하는 이제 에너지, 내부 에너지와 어떻게 다른가? 엔탈피와 이제 대비된다기보다는 이제 일정 부피 하에서는 그냥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에너지를 고려해 주게 되고요. 일정 압력일 때는 엔탈피라는 양을 고려해 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엔탈피라는 양이 뭔지 조금 더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은 걔 에너지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그림과 같은 피스톤이 있다고 해봐요. 피스톤이. 이런 피스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자동차 엔진이 작용할 때 엔진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런 피스톤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스톤이 있을 때 피스톤을 우리가 이제 가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열을 하면은 어떻게? 가열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체의 부피가 커지려고 합니다. 기체의 부피가 커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T가 올라가면서 이제 T가 얘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피스톤을 위로 이제 밀겠죠. 그죠? 여기 이제 민단 말이에요. 이 피스톤을 위로 밀면은 어디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톤이 원래는 여기에 있는 이제 대기압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기압으로 위에서 사실은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누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커지면은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밖에서 누르는 일에 거슬러서 밖에서 누르는 이런 일에 거슬른 반대 방향으로 피스톤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걔는 주위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델타 E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 즉 얘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피스톤 내부의 기체의 온도를 올리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Q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체 열입니다. 열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외부에 해준 2 되는 거죠. 외부에 해준 1. 자, 그래서 근데 이 W는 어떻게 되죠? W는 마이너스 PV가 됩니다. 마이너스 PV. 자, P라는 압력이 밖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밖에서 누르고 있는데 내가 그 밖에서 누르는 힘을 그러니까 이제 W는 F 곱하기 dx니까 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F와 dx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델타 V, 부피가 커지면은 이 W는 마이너스입니다. W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즉 W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시스템은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고 외부, 서라운딩은 에너지를 얻는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밀면서 밖에다가 일을 하는 거죠. 밖에 있는 기체를 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P 델타 V.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P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일정 압력 조건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P가 컨스턴트고요. 델타 V만큼 커진. 그래서 식이 델타 E는 그러니까 내부의 기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열에서 요만큼 밖에다가 해준 일을 뺀 만큼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시스템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에는 델타 V가 거의 0이죠. 그러니까 주변이 액체거나 고체면은 이 피스톤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제 델타 V가 0이니까 그냥 이제 델타 E는 전체 들어온 열이 내부의 에너지를 올리는데 고스란히 다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QV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첨자 V라고 있는 거는 일정 부피 조건을 의미하는 게 여기 밑에 있는 첨자 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력학에서는 엔탈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에서 연력학에서 엔탈피를 이렇게 이제 H는 엔탈피를 우리가 보통 이제 H라고 쓰게 됩니다. H는 에너지 더하기 PV. 어떤 시스템이 V라는 볼륨을 가지고 있고 P라는 압력 하에 있을 때 엔탈피는
내부의 그 분자들이 가지는 내부 에너지와 플러스 PV 압력과 부피로부터 오는 그 컨트리뷰션 압력과 부피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텀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H 엔탈피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델타 H는 델타 E 더하기 델타 PV인데 델타 PV는 우리가 델타 P 곱하기 V와 P 델타 V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적 시간 했듯이 X, Y의 그 X 곱하기 Y의 그 변화량을 생각을 하면은 이 변화량은 우리가 Y 곱하기 DX 더하기 X 곱하기 DY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 압력하라는 조건을 주면은 이 조건을 가정하면은 델타 P가 0이 되는 거죠. 델타 P는 0이 돼요. 얘는 빵이 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델타 E는 이제 Q 더하기 W 아까 앞에서 봤던 Q 더하기 W로 쓸 수가 있는데 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요거 없어지고 요거 서로 없어지고 델타 P가 0이니까 그러니까 델타 P V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얘가 사실은 이제 거의 0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H는 일정 압력 하에서 시스템이 흡수한 열이 되는데 자, 그래서 델타 H가 늘어났다, 델타 H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델타 H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에너지가 늘어났다.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델타 H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시스템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흡열 반응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이 주위에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얘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얘 에너지가 올라가려면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H가 0보다 클 때는 흡열 반응이 됩니다. 흡열 반응. 반대로 델타 H가 0보다 작다. 시스템이 에너지를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주위의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델타 H는 CP 곱하기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P는 아까 여기 밑에 있는 이 아래 첨자는 일정 압력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CP는 일정 압력 하에서의 연용량이 되겠습니다. 일정 압력 하에서의 연용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화학에서 혹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과학에서 이제 변화량이라고 하면은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빼기 초기, 나중 빼기 처음을 하면은 이제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주변에서 열을 받으면은 이 열이 내부에 그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고 더하기 피스톤을 밀어내는데 또 사용이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델타 H는 결국에는 이제 공식을 다시 쓰면은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가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파트고요. 요 PdV가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케이스, 피스톤을 움직이는 에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일 때는 이 텀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델타 V가 0보다 거의 0에 가까운 경우, 즉 액체나 고체 상태일 때에는 온도에 따른 시스템의 부피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V를 거의 0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델타 H나 델타 E가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기체 상태에 개가 있을 경우에는 기체가 어떻게?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이 P 델타 V 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뒤에서 그 예시를 풀면서 한번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좀 더 이제 계산 문제가 뒤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 자, 표준 생성 엔탈피는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케미컬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화합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에너지 변화가 항상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 더하기 O2 해서 CO2가 생성이 되면은 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탄소와 순수한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 CO2가 될 때 에너지를 밖에다가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항상 에너지가 일정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이런 이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원소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엔탈피의 변화를 원소나 화합물의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Heat Enthalpy of Formation. 자,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델타 HF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조그마한 F라고 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포메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성 엔탈피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들이 가장 안정한 표준 상태에 있거나 표준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면 이거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는 위에 요 동그라미, 우리가 얘를 이제 not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동그라미를 붙인 것은 이제 표준 상태 25도씨 1기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상태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가 없으면은 온도랑 압력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요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바는 요 엔탈피가 표준 상태 25도씨 1기압에서 측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표준 생성 엔탈피들은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로. 자, 이 표준 생성 엔탈피의 경우 지금 이제 중요한 점 또 한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순수한 물질의 경우 생성 엔탈피가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 순수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물질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순수한 물질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다 이제 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들은 다 똑같은 그 시작선상에 똑같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지점은 바로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지점은 모든 원소가 순수한 상태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원소인 상태로만 있을 때 뭔가 결합이 돼서 어떤 화합물, 컴파운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분자가 생성될 때 이제 흡수되거나 혹은 내놓는 에너지를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결과들을 보면은 자, AGS 고체 상태에 순수한 은이 있을 때는 이제 0이래. 그러니까 지금 0인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 순수한 그러니까 25도씨 일기압에서 이제 그 존재하는 25도씨 일기압에서 존재하는 해서 이제 그 안정하게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이 안정하게 존재할 때 순수한 물질이 존재할 때 이제 델타 H가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델타 H라고 할 때 이제 델타 H 포메이션이 0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제 AgCl의 경우 염화은이 되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27 kJ per 몰입니다. 단위가 kJ per 몰이에요. 그 다음에 Al2O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69.8 HBr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델타 H가 여기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발열 반응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걸 봅시다. 플러스가 되는 거는 플러스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죠. 플러스가 되는 케이스들은 보면은 여기 이제 NO나 NO2, 뭐 N2O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것들은 얘네들은 이제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다시 말해서 이제 요 물질들이 생겨나면서 물질이 생성될 때 더 안정해진다. 그러니까 밖에다가 자기 에너지를 주고 자기 자신은 더 안정한 상태로 더 낮은 에너지의 상태로 가는 걸 의미하고 근데 반면에 흡열 반응은 이제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은 언스테이블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더 언스테이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순수한 물질들 그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들 스테이트를 다 0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이 다른 거랑 결합을 해서 새로운 분자가 될 때 에너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이제 이렇게 표로 미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측정을 해서.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표준 상태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표로부터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느냐?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났을 때 엔탈피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생성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하고 결과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원래 반응한 것들이 가진 에너지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 도표를 보세요. 여기 도표에서 Y축이 에너지가 됩니다. Y축이 에너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에너지가 내려갔다는 거는 생성물이 생성이 되면서 에너지를 밖에다가 방출하고 밖에다 에너지를 내놓고 얘네들이 스테이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에너지가 더 낮아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반면에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흡열 반응은 원래 있던 것보다 나중에 생성된 거에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더 높아진다는 거는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흡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부터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부터 열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된다. 발열 반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일 때에는 델타 H가 0보다 작게 되고요. 흡열 반응일 때는 델타 H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델타 H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델타 H라고 하는 거는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는 시스템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는 시스템이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면은 우리가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났을 때 델타 H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델타 H를.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런 임의의 그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임의의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 변화는 생성물들의 생성 엔탈피 합 빼기 그러니까 생성물들의 생성 엔탈피 합 빼기 반응물들의 생성 엔탈피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우기가 어려우면은 생성물이 뭐예요? 나중이잖아요. 그죠? 나중. 반응물은 처음. 항상 얘기하지만 델타를 구할 때는 뭔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처음에서 나중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성물들,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의 엔탈피의 합에서 처음 있던 것들, 반응하는 애들의 생성 엔탈피의 총 합을 다 더해서 이제 빼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우선 살펴보면은 C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러니까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아까 표준 생성 엔탈피를 봤을 때 단위가 뭐였어요? 킬로줄 퍼 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분자가 반응하는 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내놓거나 혹은 많이 흡수하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자 하나가 깨지거나 생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분자 10개가 깨지거나 이렇게 이제 합쳐질 때 에너지가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네. 더 커야 될 거고요. 잠깐만.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몰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강조하지만은 이제 얘는
1몰당 얼마를 내놓거나 흡수하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여기에 이제 몰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몰수를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 거의 엔탈피들을 다 더하면은 C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곱하기 소문자 C, D의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대문자 D, 요거 빼기 A의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A만큼의 몰수, B의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B의 몰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CH4는 메탄가스죠, 그죠? 메탄가스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있을 때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자.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얘가 열을 내놓을지, 에너지를 밖에다가 내놓을지 아니면 에너지를 밖에서부터 흡수할지를 예측해보자, 알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델타 H는 여기 밑에 있죠. 네, 델타 H 반응은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문제 조건에 나와 있죠. 물 1몰이 생성될 때에는 마이너스 286kJ. 그러니까 물 1몰이 생성될 때에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마이너스 내놓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2가 생성될 때에도 순수한 탄소와 순수한 산소로부터 CO2가 생성될 때에도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놓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4의 경우에는 순수한 탄소와 수소로부터 이제 얘네들이 요 CH4 메탄가스가 생성될 때 요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내놓게 되고, 근데 O2의 경우에는 순수한 물질이니까 델타 H가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케미컬 리액션의 이 반응의 이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 보면은, 자, 요거 있죠. 요거의 생성 엔탈피 얼마?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394kJ.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개수가 1인 거죠. 그죠? 1. 그러니까 1몰 곱하기 1몰. 자, 그 다음에 또 생성되는 게 물이 생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의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286 곱하기 2. 그러니까 2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서 빼기 반응물들의 생성 엔탈피의 합. 반응물이 마이너스 75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순수한 물질이 0 곱하기 2.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891kJ이 나온다. 즉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다?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탄가스 1몰이 연소하게 되면은 890kJ의 약 890kJ의 에너지를 내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무언가가 산소랑 반응해서 타면은 열을 내놓게 되죠. 에너지를 내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발열 반응, 열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반응을 한번 봅시다. 3H2 더하기 N2가 2NO3 요런 이제 반응이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구해보자. 이거는 이제 뭐죠? E 곱하기 델타 HF 뭐의 생성 에너지? 생성 엔탈피? NH3의 생성 엔탈피 빼기 3 델타 H F H2의 생성 엔탈피 빼기 1 델타 HF의 N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볼 때에도 이제 이런 반응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표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표로부터. 이거는 이미 측정되어 있는 표준화된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우주 어디서 측정을 하든지 간에 이제 똑같은 조건이라면 25도씨 일기압 조건이라면은 이제 다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표에서 갖고 오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순수한 물질이니까 요 값과 요 값은 다 빵이 되는 거지. 얘 빵, 얘도 빵. 그러면은 요 값만 우리가 이제 표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표에서 가져오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46.3이다. 그럼 곱하기 2를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92.6kJ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얘가 2몰 생성된다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2몰.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 몰수에.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개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혹은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되는 열의 양도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몰수가 중요하다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예제를 보면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델타 H는 나중 빼기 처음. 그러니까 나중 생성물들. 요것들이 생성물이고 요것들이 반응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반응물. 그러니까 생성물들. 오른편에 있는 것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즉 이제 6 곱하기 델타 HF 뭐에? H2O에 델타 HF 더하기 4 곱하기 델타 HF NO 빼기 4 델타 HF NH3 빼기 5 델타 HF O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듯이 순수한 물질의 델타 HF는 빵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에서 요 값을 찾아서 그냥 이제 곱하기 한 다음에 그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에 보면은 요게 바로 이제 요거에 이제 델타 HF H2O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네, 요게 뭐냐 이게 3몰이 NO겠죠, 그죠? 네, 델타 HF NO가 생성될 때의 생성 엔탈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NH3의 생성 엔탈피, 요거는 이제 O2의 생성 엔탈피.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다 더하면은 바로 이제 마이너스 904.0kJ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4몰의 암모니아가 그러니까 요 리액션의 결과, 요 계산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계산 결과를 해석하면은 몇 몰에? 4몰의 암모니아가 어떻게 되는? 산소랑 반응을 해서 즉 이제 연소 반응이죠, 그죠? 4몰의 암모니아가 5몰의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를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약 마이너스 900kJ만큼의 에너지를 내놓는다. 이것도 이제 우리의 그 인투이션과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이제 내놓게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놓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보면요. 네. 이번에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생성물들의 엔탈피 합 빼기 반응물들의 엔탈피 합. 뭐 계속 비슷하네요. 네, 계속 비슷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조금 다른 문제로 이제 이 12-9번의 경우에는 반응 엔탈피가 주어져 있고요. 이와 같은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땡땡 요만큼이라면은 CuO의 산화 구리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액션. 자, 리액션을 영어로 이제 리액션을 줄이면 RxN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가 어떻게 돼?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들의 생성 엔탈피 합, 그러니까 델타 HF CU 더하기 델타 HF H2O 빼기 델타 HF CuO 마이너스 델타 HF H2.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때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반응 엔탈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130.6이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왼편, 좌변이 마이너스 130.6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구리니까 반응 생성 엔탈피가 0이겠죠, 그죠? 0. 아까도 봤듯이 0이고, 그 다음에 요 물의 생성 엔탈피가 285. 그 다음에 요 CuO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고, H2 순수한 수소기체의 생성 엔탈피가 0. 그래서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130.6은 마이너스 285.8 빼기 CuO의 H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쓰면은 CuO의 델타 HF는 마이너스 155.2 kJ/몰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거꾸로 어떤 물질의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표준 생성 엔탈피 테이블로부터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얘가 에너지를 내놓을까 혹은 흡수할까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할 때 델타 H를 계산할 때에는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그냥 이제 그 기억을 하면은 조금 더 기억이 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생성물이 생성된 거니까 나중에 있는 생성물들의 델타 H 합 빼기 반응물의 델타 H의 합 이걸 해주면은 이제 델타 H 변화량 반응 엔탈피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일정 압력 열량계를 사용한 델타 H 알아내기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45분이니까요. 한 40분 했으니까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따가 55분 되면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 압력 열량계에서 예제 12.10을 한번 봅시다. 일정 압력 열량계에서 0.1몰의 AgNO3 수용액 50ml와 1.0몰의 HCl 수용액 50ml를 섞어서 AgNO3 그러니까 질산은 수용액 더하기 염산 용액이 이제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AgCl, 솔리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산이 나타나는 이런 침전 반응이 일어났다. 이 반응 결과 측정한 온도 변화가 0.81도였다면은 반응 엔탈피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용액의 무게는 100g이고 최종 용액의 비열은 4.18 곱하기 4.18 줄 per gram 도시이다. 그러니까 발생한 열은 토탈 hit은 어떻게 되죠?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열 곱하기 질량, 그러니까 비열 곱하기 질량을 하면은 요 토탈이 이제 연용량이 되겠죠. 델타 곱하기 델타 T가 바로 이제 열, hit이 되겠죠. 그죠? 네, 열.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열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온도 변화 0.81도씨가 여기 델타 T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량계에서 계산한 이 hit이 결국에는 델타 H인 거죠. 델타 H. 그래서 델타 H는 요 비열이 4.18 줄 per gram 도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좀 풀었으면은 비열이 얼마? 4.18 줄 per gram 도시 곱하기 질량 용액의 무게 100g 100.0g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가 0.81도씨 이렇게 하면은 그람 날라가고 이제 100 418 줄 per 도씨잖아요. 그죠? 곱하기 그러니까 요만큼이 연용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도씨 변화할 때 연용량이 이만큼이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 1도씨 변화할 때 418줄의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몇 도가 변했어요? 0.81도가 변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뭐 몇 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계산을 하면은 0.81도 유효 숫자가 두 개니까 여기 이제 요거를 쭉 계산하면은 3.4 곱하기 340 줄, 즉 이제 3.4 곱하기 10의 2승 줄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계산하는 거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델타 T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반응열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그런데 이제 반응 엔탈피 근데 이제 최종 반응 엔탈피를 우리가 이제 단위를 킬로줄 퍼 몰로 했잖아요. 그죠? 킬로줄 퍼 몰.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열은 요만큼이 이제 총 나온 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총 나온 열. 전체 나온 열이 이제 340줄인데 지금 이 반응에서 반응을 한 몰수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1몰당이잖아요. 얘는 1몰당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 몰수를 계산해 보면은 몰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0.1 몰 농도의 용액을 곱하기 0.05리터 그죠? 50ml니까 0.05리터 하면은 0.005몰 만큼 반응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HCl 염산수용액도 0.1몰 곱하기 0.05리터 하면은 0.005몰이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0.005몰이 반응했을 때 3.4 곱하기 10의 제곱 그러니까 340줄이 반응했으니까 1몰이 반응할 때는 몇 줄이 될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즉 이 열을 우리가 몰수로 나눠주면은
1몰당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전체 방출한 열을 한 개 시약의 몰수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한 개 시약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있을 때 이제 더 적은 몰수의 그 반응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얘가 1대1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1대1로 반응하는데 만약에 얘가 1몰이 있는데 얘가 0.5몰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0.5몰까지 반응하고 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니까 하나를 먼저 다 써버리면은 그 뒤에는 더 이상 이제 반응시킬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더 적게 있는 게 바로 이제 더 적게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한 개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시약이라는 거를, 한 개 시약의 몰수를 이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의 예제에서는 AgNO3도 그렇고 HCl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몰수가 0.0 둘 다 0.05몰로 이제 똑같다는 거죠. 0.05몰로. 그래서 이제 지금 AgNO3의 몰수와 HCl의 몰수가 똑같으니까 뭐 특별히 이제 구별할 필요 없이 이제 똑같이 0.05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gNO3와 HCl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모두 다 한 개 시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0.05몰로 여기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5mmol, 그러니까 이제 0.05몰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68kJ/몰이라는 이제 계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0.005몰.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잠깐, 지금 여러분들 다들 들어왔죠? 네. 채팅창이 보였다 안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량계에 의한 열의 흡수를 고려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에는 이제 열량계가 어느 정도의 이제 열을 흡수한다. 즉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열량계와 그 물 둘 다 이제 열을 흡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일단 문제 조건을 한번 봅시다. 예제 12.11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압력 열량계에서 6몰의 NaOH 수용액 47.4ml와 6.0 똑같이 이제 6몰의 HCl 수용액 55.5ml를 섞어 주어서 이제 이런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럼 이 실험에서 얻은 다음과 같은 측정 값들을 사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자. 최종 용액의 무게는 103g이고 최종 용액의 비열은 4.18J/g/도씨. 자, 그 다음에 NaOH 수용액의 온도가 21도였는데 지금 이제 지금 여기 약간 띄었어요. 좀 이상해서. 네. HCl 수용액을 섞어준 후의 온도가 47.5도.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갔죠. 그죠? 네. 22.1도씨에서 47.5도씨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열량계의 연용량은 지금 이제 연용량이라고 했어요. 연용량. 네. 연용량은 2 곱하기 200J/도씨.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량계의 온도 변화는 수용액의 온도 변화랑 똑같다. 즉, 그러니까 열량계가 흡수하는 거랑 이제 물이 흡수하는 거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발생된 전체 열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발생된 전체 열은, 흡수한 열은, 그러니까 전체 열은, 그러니까 전체 엔탈피는, 그러니까 전체 엔탈피 변화는 일단 이제 열량계의 변화, 열량계가 흡수한 거 더하기 물이 흡수한 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열량계가 흡수한 거는 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델타 T 더하기 이제 물이 흡수한 거는 물의 연용량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네. 그런데 요 물의 연용량은 다시 가르면은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으로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용액의 무게가 바로 이제 물의 무게인 거죠. 얘가 이제 물의 무게가 되는 거고. 용액의 무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용액의 연용량인데, 요거는 이제 용액의 비열 곱하기 용액의 질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용액의 무게, 용액의 질량이 3g이고요. 비열이 4.18. 그러니까 요 4.18 곱하기 100 3.0g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델타 T는 어떻게 돼요? 델타 T는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7.5도에서 빼기 21.1도 하면은 25.4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델타 T는 플러스 25.4도가 되는. 그 다음에 열량계의 연용량 아예 주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그 다음 델타 T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25.4도씨. 열량계의 연용량은 2.0 곱하기 10의 제곱. 그래서 이것들을 대입을 하면은 전체 에너지를, 전체 그 발생한 열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이 흡수한 열,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용액의 비열 곱하기 수용액의 무게, 그러니까 수용액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열량계가 흡수한 열을 계산하면 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하면은 요렇게. 그래서 둘을 더하면은 요 둘을 더해주면은 전체 열이 토탈 이제 전체 열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화학 반응이 방출한 전체 열은 이제 1.6 곱하기 10의 4승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델타 H 반응, 그러니까 반응에 의한 그 엔탈피 변화는 단위가 요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나누기 몰수, 그러니까 1몰당의 변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1몰당의 변화.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한 개 시약의 몰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한 개 시약의 몰수. 그러면 한 개 시약이 뭐냐? 한 개 시약이 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대 지금 밑에다 다시 씁시다. 그러니까 NaOH 플러스 HCl이 반응을 해서, 그죠? NaCl이랑 H2O, 그러니까 염기와 산이 반응해서 물과 염화나트륨, 소금이 생성되는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1대
1로 반응해서 이제 1대 1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각각의 몰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NaOH 수용액의 몰수를 계산하면은 6몰에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6몰 농도가 얼마 있다 그랬어요? 47.4ml 있다고 했으니까 몰수는 NaOH의 몰수는 6 곱하기 0.0474L. 그죠? 네. 지우면은 네. 6몰 곱하기 0.0474L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NaOH의 몰수가 되고 HCl의 몰수를 계산해 보면은 6몰에 55.5ml를 섞었죠. 그죠? 그러니까 HCl의 몰수는 6몰 곱하기 55.5ml니까 0.0555L를 한 거죠.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각각 몇 몰이냐? 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농도는 똑같은데 양이 더 적은 게 뭐예요? NaOH잖아요. 그죠? 양이 더 적은 게 NaOH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NaOH가 한 개 시약이 되겠죠. 한 개 시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해 보면은 2.8mmol 그러니까 0.28몰만큼이 있고 요거는 계산하면은 약 0.31 뭐 33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네. 33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0.28몰만큼 반응되고 나면은 0.28몰만큼 반응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반응되지 않는 거죠. 얘가 이제 한 개 시약이니까. 그래서 요 0.28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만큼의 열을 그럼 마이너스 57kJ/mol 그러니까 1몰이 만약에 이제 1몰이 다 반응을 한다면 1몰의 NaOH가 반응한다면은 57kJ의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가 항상 이제 kJ/mol이라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열이 어떻게 뭐 방출되느냐, 흡수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의 자발성과 평형이라는 이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발적인 변화, spontaneous chang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그 조건 위에 다른 요인들 없이 그냥 스스로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케미컬들 A와 B를 섞었을 때 A와 B를 섞었을 때 뭐 이런 이제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응이 이제 그냥 섞어 놓으면은 뭐 알아서 다른 걸로 바뀔 거냐 혹은 이제 그냥 아니면은 무언가를 해줘야지만은 얘가 바뀔 거냐 에너지를 넣어줘야지만은 반응이 일어날 거냐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발성과 엔트로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ontaneous proces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spontaneous process. spontaneous가 이제 자발적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발적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공이 언덕 위에 있을 때 언덕 위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게 이제 spontaneous process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이제 낮은 에너지로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딱 손을 넣으면은 공이 여기 있다가 알아서 이렇게 밑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체가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제 식게 되잖아요. 그죠? 뜨거운 물체가 알아서 저절로 식는 것이 바로 이제 또 하나의 자발적인 과정, spontaneous proces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 녹는 것도 자발적인 과정, spontaneous process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을 0도씨가 아니라 상온에 이렇게 놔뒀다고 생각해봐요. 상온에 놔두면 얘가 그냥 저절로 녹게 되잖아요. 그죠? 네, 저절로 녹게 돼요. 그 다음에 순수한 철이 있을 때 이 순수한 철이 산소와 물과 만나게 되면은 rust, 그러니까 이제 녹으로 변하게 됩니다. 녹.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자발적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그 비커가 있을 때 여기에는 기체가 들어있고요. 기체가 들어있고 한쪽은 진공이라고 할 때 왼쪽은 기체가 들어있고 여기가 진공일 때 밸브를 오픈하면은 밸브를 열게 되면은 이거 기체들이 알아서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이제 퍼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그냥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인 변화인데 그러면은 예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왜 한쪽 방향으로만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공이 그러면은 낮은 데에 있다가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밀지 않았는데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본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가 네, 잘못된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체가 내가 열을 가해주지 않았는데 잘 생각해요. 열을 가해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차가운 물체가 저절로 뜨거워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죠?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는 되는데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쪽으로는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온에서 얼음을 놔두면 얼음은 항상 녹게 되지 상온에 물을 놔뒀다 그래서 물컵에 물을 떠가지고 25도씨에 이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녹에서 순수한 철로 돌아가는 경우도 없고 어떤 기체가 갑자기 이제 한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절로 진공이 되는 경우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겪고 있는 많은 화학 반응들이 사실은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왜 한쪽 방향으로만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19세기 중엽이면 이제 1800년대죠. 그래서 그 덴마크의 화학자인 이제 톰센과 베르델로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이제 열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반응이 이제 가장 이제 자발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뜻 보면은 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막 잘 일어나는 반응들, 그러니까 연소 반응 같은 것들, 중화 반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열을 내놓으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카운터 이그젬플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그 반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네요. 바로 이제 얼음이 녹는 과정입니다. 얼음이 물이 될 때에는 얼음이 액체인 물이 될 때에는 밖에서부터 이제 열을 흡수해서 그죠? 밖에서부터 열을 흡수해서 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온에 있는 얼음을 생각을 해보면은 밖에서 열을 흡수를 해서, 그죠? 얼음 자체는 0도씨잖아요, 그죠? 0도씨인데 이제 밖에서부터 열을 흡수해서 이 얼음의 표면부터 이제 녹아 나가잖아요, 그죠? 녹아 나가서 여기 있는 물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온이면은 25도씨에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 과정은 잘 생각해 보면은 자발적이지만 흡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흡열 과정. 그래서 이 처음 이제 톰슨과 그 누구냐 베르델로가 얘기했던 주장은 이제 옳지 않다는 것이 이제 그 카운터 이그젬플 반례에 의해서 이제 그 반박이 되었고요. 그래서 에너지만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들에서 주어진 반응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공통된 요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볼츠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무질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질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자나 어떤 이제 입자들이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 이렇게 이제 디스오더드 상태가 되면은 엔트로피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엔트로피가. 디스오더드 스테이트가 되면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녹는 경우를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물은 아이스일 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배열을 해 있습니다. 배열을 해서 있는데 이 물이 이제 얼음이 열을 흡수를 해서 물이 되면은 물은 이제 디스오더드 상태. 물은 이제 액체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막 충돌하면서 마음대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액체 상태가 되면은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얼음에서 이제 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엔트로피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체 분자들이 있을 때 얘네들은 이제 불규칙하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체 입자라고 할 때 기체들은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면서 충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이제 랜덤 모션, 불규칙 운동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태가 더 불규칙하고 어떤 상태가 덜 불규칙하냐. 그러니까 주어진 개가 얼마나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을 이제 사람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엔트로피는 보통 이제 S라는 기호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S.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뭐 요 예제를 잠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어떤 공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마룻바닥에 공을 튕겼을 때 공이 요렇게 이제 튕기면서 점점 이제 사실은 이제 떨어진 만큼 그러니까 이 공이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은
떨어진 높이만큼 다시 올라가게 될 텐데 실제로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닥에 튕기고 나서는 조금 덜 올라가게 되는데 덜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덜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바닥에 충격을 주면서 이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에게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갖고 있던 원자들의 이제 운동이 조금 이제 더 활발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이 바닥으로 이제 일과 엔트로피, 바닥에 구성하는 원자들의 엔트로피를 살짝 이제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닥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을 활발하고 이제 무질서하게 만들면서 바닥에 있는 엔트로피를 이제 증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은 분자 단위에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 단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엔트로피 증가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이제 모든 리액션들, 모든 자연 현상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트로피를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상태의 개수에 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수식적으로 쓰면은 S equal K log W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W가 바로 이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시를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체 입자가 2개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기체 입자가 2개인 경우인데 뭐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그냥 이제 어떤 상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상자가 있을 때 아니 뭐 일단 여기 있는 예시를 일단 가지고 봅시다. 자, 요런 형태의 비커가 있는데 이 기체 입자가 2개 있는데 이 기체가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다. 요 두 가지 하나의 입자는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다. 요 둘 중에 하나의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가 가지는 전체 경우의 수, 이 기체 분자들이 분포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여기 하나를 녹색, 하나를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둘 다 왼쪽에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빨간색이 왼쪽에 있고 초록색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초록색이 왼쪽에 있고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되죠. 4가지 경우.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 됩니다. 4. 그러면은 요 식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이때 요 상태, 요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K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 그리고 이제 볼츠만 상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체 상수 R 있죠? PV는 nRT 할 때 R. 그 R이랑 어떤 관계에 있냐 하면은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볼츠만 상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 상수 곱하기 로그 W. 이때 로그는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그래서 이제 K ln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엔트로피를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체 입자가 3개인 경우에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경우의 수 문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셋 다 한 군데 몰려 있거나 또 2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분포할 수가 있죠. 왼쪽에 하나 있거나 오른쪽에 하나 있거나. 그리고 이제 1, 2, 3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8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S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시스템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저렇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ordered stat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서를 이루고 있는 스테이트는 딱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원자들이 이렇게 이제 줄을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규칙적으로 이제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줄을 맞춰서 있는 경우는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다양한 가능성이 더 많은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케이스는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죠? 정리가 딱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방을 어지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와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에는 굉장히 엔트로피가 높고 딱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줄이 맞춰져 있는 경우, 딱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마음대로 있을 수가 없고 딱 정해진 개수만큼의 배열만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 보았더니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디테일한 증명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않겠고요. 디테일한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물리화학 1이랑 그 다음에 그 물리과에서 있는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그 깊이 증명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모든 자발적인 과정에서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연력학체의 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주인데요, 우주.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전체 우주, 말 그대로 이제 우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은 내가 관심 있는 게 시스템이고 나머지가 나머지 시스템의 여집합이 주위, 서라운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비커가 있는데 그 비커 안을 제외한 나머지 전 우주를 우리가 이제 서라운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와 주변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합친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자발적인 변화는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체의 이 법칙이 맞다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은 전 우주의 어떤 이제 엔트로피, 전 우주에 있는 원자들은 이제 서서히
점점 더 이제 무질서한 상태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나 이제 모든 변화에 이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여담을 조금 하자면은 요즘 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엔트로피를 줄임으로써 뭐 시간을 이제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에 이제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로컬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줄인다고 해도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를 줄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엔트로피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이 법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역이 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집합과 명제에서 배운 게 뭐예요? 집합과 명제에서 배운 게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역도 항상 참인가? 그렇지 않죠. 이제 그거의 배우는 항상 참이지만 참인 명제의 역이 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게 연력학체 2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엔트로피를 줄인다고 해서 이제 엔트로피가 줄어든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잘 정돈된 상태로 이제 바꾼다는 거지. 그게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이 어질러져 있는 방을 청소한다. 그러면은 방의 엔트로피를 줄인 거죠. 그런데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방을 치울 때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에너지를 써야지만 이제 방 청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방 청소를 하면서 에너지를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리액션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몸속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소화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연소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키고 이제 수증기도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방의 엔트로피는 줄어들었지만 여러분의 몸에서 늘어난 엔트로피를 합치면은 결국에는 그 썸은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로컬하게 어떤 부분의 엔트로피를 내가 이제 에너지를 집어 넣으면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이제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주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영화를 이제 본 사람도 있고 이제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영화는 뭐 그냥 한 번쯤 볼만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제 다른 영화에 비하면은 뭐 중간 정도 되지 않나. 뭐 그냥 이제 범작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엔트로피 역전을 통해서 뭐 시간이 거꾸로 간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개념을 조금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그냥 이제 조금 엔트로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연력학체 2법칙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연력학체 2법칙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제 엉뚱한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트로피 부분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뭐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연력학체 2법칙은 모든 자발적인 과정에서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리액션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제 우주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한다는 게 인력학체 2법칙이라는 걸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조금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요거 계산을 하려면은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럼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하면은 네, 그 이루리에서 이제 메시지나 이런 걸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최대한 자주 확인하면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